네, 퇴근길 라이브 이번엔 심층 인터뷰는요. 앞서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폐플라스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고개만 조금 이렇게 돌려봐도 플라스틱 소재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주마다 우리 사모님을 도우셔서 분리수거를 좀 하시나요? 저는 분리수거 담당자? 담당입니다. 아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때 보면 플라스틱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나 많은 플라스틱을 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곳곳에 많이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이 그냥 버려질 게 아니라 이게 또 다 오염이 되고 분해가 되면 그 기체화가 돼서 인간에게 또 다 흡수가 된다고요. 막 동물들한테.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폐플라스틱 관련한 시장은 어떻게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지 오늘은 에코인 에너지의 이인 대표와 함께 관련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짧게 그냥 관련된 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뭐 봤더니 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유럽 쪽에서나 뭐 호주 이런 나라 보면은 뭐 탄소 중립 네. 2040년까지 100%다 폐플라스틱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EU에서는 네.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네. 관련된 시장 보면은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탄소 중립을 좀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 전 지구적인 좀 움직임이 그쵸.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석유화학 대기업들을 필두로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거는 네. 어차피 플라스틱은 화학기업에서 만드는 거니까 네, 네. 화학기업 가동률을 낮춰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고 그런가요? 네, 가동률을 낮추기는 힘들고요. 사실 1950년대부터 양산화돼서 너무 값싸고 그리고 이 강도도 그렇고 좋은 너무 우리 실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물질로 개발이 되어서 정말 많이 매년 꾸준하게 생산량은 증가되면서 발전되어 온 게 이 합성 수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양산되는 양을 줄이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 감소가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버려지고 있는 이 플라스틱 폐기물, 네. 이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네. 가장 큰 화학사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에서부터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EU가 선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에코인 에너지 저희가 회사 명만 얘기하고 네. 왜 이 시간에 우리 대표님을 모셨는지를 여러분께 당위성을 알려드리려면 어떤 회사인지를 소개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지금 일단 뭐를 들고 오셨거든요. 네, 이게 네. 바로 폐비닐 그리고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열분의 유입니다. 유. 네, 이 열분의 유는 유. 어디 있어요? 요 열분의 유는 저희가 폐플라스틱에서 이렇게 열분의 유를 생산을 하게 되면 석유 화학사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기업 이름을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겠죠. SK 지오센트릭이나 LG 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 화학사의 이 열분의 유를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한 열분의 유는 네. 원유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사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납사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원유에서 납사를 뽑는 게 아니라 요 플라스틱에서 뽑은 열분의 유에서 리사이클링 납사를 뽑아서 이걸로 플라스틱을 제조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버리는 이 플라스틱 갖고 다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화학적 재활용 핵심입니다. 플라스틱을 하면은 썩지가 않네. 그냥 두면? 네, 썩지 않죠. 안 쓰는 걸로 뭐 500년 걸린다, 1000년 걸린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 계속 썩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면은 이제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제 바다도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 엄청나게 많고 맞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거기 바닷물이 오염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환경도 정화된다 그런 거죠. 네. 뭐 네. CO2를 줄인다 그런 거가 아니라 CO2를 줄이는 방향도 맞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규로 원유를 사용하는 양 자체가 저걸로 만들면
CO2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어. 사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폐플라스틱 역시도 사실 육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폐플라스틱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폐플라스틱을 상당히 뭐 해양 미세 폐플라스틱 그래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파트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일맥상통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 육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어떠한 뭐 불법 쓰레기산이라든가 불법 방치 폐기물 등으로 이렇게 방치되고 잘못 버려진 폐플라스틱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육지에서 잘 처리해서 해양 폐플라스틱까지 줄이는 그런 효과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폐플라스틱 뭐 관련주다 막 이러면서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기도 해서 관련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지금 진행돼 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폐플라스틱이 어떤 부분이 문제라서 이런 네. 것들이 시작이 돼 왔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네. 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오염 환경 그리고 오염. 이 탄소 중립의 네.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바로 이 화학 제품 제조, 특히 석유화학 분야거든요. 석유화학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이퀄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전체적인 탄소 일명 넷제로라고 하죠.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정부가 공감을 하고 있는 데서 네. 시작이 되는 것이죠. EU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기준에서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제조가 됐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버려지는 폐플라스틱 또한 3억 5천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비중은 약 6%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1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폐플라스틱으로 발생이 됐고요. 버려지고. 예, 이 중에 70%가 재활용이 되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약 10%대일 것이다라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는 환경부는 시각이 재활용을 저희가 이제 많죠. 수거해서 하는 거를 재활용으로 맞습니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수거되는 네. 게 재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재활용의 종류가 많은데요. 그걸 이제 다 통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수거까지 하면 70%고. 그렇죠. 그렇게 다 걷어들여서 그래도 재활용으로 열적 재활용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불 소각, 때는 용도로 소각이라든지 쓰는 그런 것도 사실 것들을 에너지 회수용이라 그래서 에너지 재활용이라고 열적 네. 재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재활용을 보는 것이죠. 네. 플라스틱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에 많습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도 종류가 그럼 다양하게 있나요? 네, 많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흔히 산업용 폐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네. 특정 용도로 제조된 것들. 예를 들어 빛의 투광을 뭐 차단한다든가 네. 보온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특정 목적으로 제조된 것들은 사실 재활용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 성상으로 제조가 됐기 때문에 단순한 이 단일화시키는 과정이 재활용의 핵심인데 여러 가지 섞였다, 뭐 PVC가 좀 섞이고 폴리프로필렌이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가 되는 것들은 재활용이 좀 힘들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일반적인 생활계 폐 플라스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활계 폐 플라스틱들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뭐 다들 아파트 지내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새 아주 세부적으로 버리거든요. 비닐을 따로 버리고 네. 페트병을 또 따로 버리고 종이도 따로 버리고. 종이도 따로 버리고 병도 일반 따로 버리고. 플라스틱 따로 버리고 유리병, 알루미늄 캔에서 네. 다 분리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진 것들은 또 허가가 나눠져 있는데 수지 분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이송이 되게 됩니다. 네. 요 수지 분반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은 회수 선별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선별장에다가 갖다 내려놓게 되죠. 요 선별장은 5가지로 분류를 하는 곳입니다. 네. 폴리프로필렌, 네. PP죠. 폴리에틸렌, PE, 폴리스틸렌, 요게 PS.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페트, 페트병 하는. 그리고 마지막엔 포장재 비닐, 폐비닐. 요 5가지를 선별을 해서 결국 단일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와, 그 선별하는 것도 작업이 그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70% 정도가 수선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민간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분들은 내국인 네.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좀 힘들고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좀 계시긴 만약에 합니다. 이게 네. 분류하다가 실수로 네. 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막 뽑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막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성분이. 거기서 화학적 재활용에 사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요? 네, 선별 과정에서 우리가 선별하는 것들은 사실 쓰레기라고 인식이 돼 있기 그쵸. 때문에 100% 완벽하게 선별해야 된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하루에 10톤, 20톤씩 들어오는 것을 완전하게 99.9% 선별을 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람이 수선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힘들고요. 네. 이렇게 한번 거쳐진 단일화가 한번 이루어진 것들이 흔히 펠릿이라 그래서 재생 원료로 탄생이 되는 업체들한테 흔히 재활용 업체라고 부르는 곳에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순도를 높이고 세척하고 분쇄하고 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되는 거고요. 화학적 재활용은 이렇게 섞여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재활용의 방법은 뭐가 있나요? 재활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소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열적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재활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대부분 다른 거 우리가 쓰는 걸 또 다른 걸 또 만드는 녹여서 거는. 만들어내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신 요게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으로 뽑아내는 거를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열적 재활용,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인데 네. 현재는 대부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의 한 90% 이상은 물리적 재활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잘 선별해놓은 것들을 재활용 업체에 보내면 깨끗이 세척하고 분쇄해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 원료로 네. 이렇게 만들어내서 뭐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요? 제가 그냥 상식 저런 상식은 없지만 네네. 소각이 제일 많지 않나요? 열적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라면 더 많지만 일반 대중분들은 그게 무슨 재활용이야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그냥 많아서 약간 그게 불 때는 용도로 소각되는 건데 그게 재활용이야라고 사실 어려워하시는 경우 이게 인정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경우도 많아요. 활용이라는 거는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뭐 그게 오일이 됐건 물건이 됐건 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열적 재활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재활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소각? 소각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가 재활용 통계가 많이 잡히는 이유가 그 소각을 재활용해서 소각 열적 재활용을 소각되는 것을 재활용의 통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좀 왜 높게 그럴까요? 보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지 않아요? 이제 바뀌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 관련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 기업인 그렇습니다. 거죠. 기업 기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기술로 이런 오일을 뽑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 왜 시작했는지도 궁금해요. 관련된 시장을 언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저희는 2015년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때는 이 폐플라스틱 갖고 기름을 뽑는다, 화학적 재활용을 한다 하면은 사실 좀 인식이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왜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금 발전이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전서부터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었지만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 저희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은 분명히 열린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실 창업을 했었고요. 2020년 12월부터 정부의 이제 보도 자료가 본격적으로 배포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독일의 바스프에서 LCA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그래서 한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총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보고서를 이제 LCA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 독일 바스프의 LCA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아주 탄소 중립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법이 개정되고 네. 뭐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그러한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법 개정이 작년 11월에 고시가 됐으니까요. 네. 이제 법 개정이랑 정책적 그 정비가 되고 있는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그러면 볼 수 이런 있을 게 것 잘 같습니다. 되려면 네. 솔직히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든지 네네네. 저희가 이제 팜유 섞어서 하는 것도 네네네. 이제 그 혜택을 좀 그 뭐 2.5 뭐 이렇게 네, 의무적으로 섞게 돼 있죠. 바이오디젤도 그렇죠. 바이오디젤 네네네.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만들고 개발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또 원가도 높을 거니까 당연히 그냥 유가 일반적인 맞습니다. 거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
2030년부터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EU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 또 재생원료 사용을 아주 의무화를 해버렸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이걸 조금 유예해 준 기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 흐름의 방향성이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법제화를 시켜서 정책적으로 의무화를 시켜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가 뭐 각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공 열분해 시설을 지금 공모 사업을 받아서 이미 그 중에 7곳 정도는 선정이 완료를 각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냥 아예 이런 관련된 기기가 설치돼 있는 네, 거예요? 공공 열분해 시설을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오. 예산 정책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비가 투입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한 많은 게 국비가 들어가 있죠. 네. 플라스틱을 어쨌든 녹이면은 물론 이제 잘 봉쇄가 되면 상관없지만 뭔가 그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내 동네 근처에 있으면 싫어할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뭔가 그 화학적인 네. 것들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사실 화학적 열분의 가장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가 기술이 사실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많은 기술이 연구되어 왔지만 네. 제대로 발전되지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악취의 문제라든가 대기 중에 어떠한 안 좋은 오염물질의 배출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잡은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고 잘 이미 그 지역 주민들과 전혀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만드느냐가 저희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야 될 아주 핵심적인 파트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리적 재활용은 그걸 원료로 쓴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플라스틱 생산 안 하고 그걸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는 아예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태를 바꾸고 또 그거에 맞게 하는 건데 이 플라스틱을 네. 녹여서 네네. 어떻게 석유 성질 유가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플라스틱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납사, 그러니까 원유로 만들어지는 네, 그렇죠. 그쵸. 물질이거든요. 네. 원유에서 나오는 물질을 다시 원유의 형태로 돌리는 환원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원 말씀드리자면. 기술. 그래서 산소가 투입돼서 사라지게 하는 소각 같은 발열이라기보다는 무산소 공정에서 극저산소 공정에서 산소를 차단해서 분해를 시키는 흡열 반응이 들어가는 기술인 그럼 거죠. 엄청난 플라스틱 양이 필요하겠네요. 저만큼 만들려면. 저희가 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통상 이렇게 폐플라스틱 더미가 폐플라스틱 압축물이 하나에 한 700에서 1톤 정도, 1000kg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거 한 톤, 1톤 정도를 넣게 되면은 통상 60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도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거를 1톤 넣으면 한 짜면 650kg 정도의 오,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오네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유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돌리는 기술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리적 재활용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기서 많이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리적 재활용은 녹여서 다른 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물적 특성을 잃게 돼요. 강도가 떨어진다든가 네. 그렇겠죠. 딱딱한 경도가 좀 금방 부러지게 된다든가 이런 좀 특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이 지금 이제 가지고 나오셨지만은 네네. 상용화 되는 네네. 시점은 언제쯤 상용화 될까요? 이미 저희 같은 이 열분의 중소기업들은 많이들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그래도 양산 설비다라고 해서 연간 한 300일 전후로 양산 설비라고 말할 수 있는 설비는 사실 국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아쉽고 네.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미 SK 지오센트릭이 울산의 재활용 클러스터에 2024년 말에서 2025년 준공 목표로 지금 재활용 열분의 화학적 재활용 공장을 짓고 있고요. 추남 당진에는 LG화학이
초임계 또 열분의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번에 3월에 착공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름으로 활용되는 건가요? 그 기름으로 만드는 네. 요 기름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열분의 열분의 공장을 공장을 짓고 있는 착공을 거죠. 네. 롯데케미칼도 울산 쪽에 지금 이 플라스틱 제조 라인을 재활용 페트 설비로 2030년까지 100% 자기네들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GS 칼텍스도 여수 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화학 정유 및 기업들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아, 스타트업도 기름을 원료로 해서 그 공장에 돌아가게 하는 요 기름을 생산해내는 생산해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네, 생산해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해서 그 자동차에 넣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된 기름은 사실 그 내연기관의 연료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네. 뭐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의 유는 전부 우리가 신규 제조되는 플라스틱의 원료로 다시 사용이 되는 그럼 여기서 다시 납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납사의 원료로 사용한다. 네, 납사를 뽑아내는 원료로 들어가게 되고, 이 열분의 유에서 이제 뽑아낸 납사가 우리가 대중 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원료로 이제 사용이 그러면은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신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기만 했는데 지금 이 열분해 기술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을 다시 이렇게 기름으로 만들어서 네. 다시 이게 납사로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되면은 어쨌든 순환 더 경제가 이상 이루어지는 그쵸, 거죠. 더 이상 네, 서큘러 플라스틱이 이코노미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네요. 원유를 많이 점점 그쵸. 원유 대체량을 늘려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더 이상 신규 플라스틱이 생기지 않는 그 시점이 온다면은 네. 그나마 우리가 걱정하는 플라스틱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수 있는 걸 그렇죠. 기대해 볼수 그렇게 있겠네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약간 전망은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게 가능할까요? 뭐 호주에서는 2040년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지금 네. 제주도에서도 2040년이면 폐플라스틱으로 100%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현실화 가능성이 사실 있나요? 너무 좋은 제안이죠. 너무 좋은 제안들이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은 하는 바람을 갖고 네. 다들 R&D에 매진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네. 이 생분해 플라스틱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대부분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될 거고,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그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단순하게 이 플라스틱들 일명 합성수지류들을 안 써라, 그만 써라 하고 계속 규제를 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이 값싸고 좋은 수지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도 계속 수환경제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확적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건 사실 너무 우리의 바람은 2040년 40년인데 40년 전후라고 보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네. 싶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유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냥 그 단순한 네네네. 생각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시장을 커지게 하는 거는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네네. 얼마만큼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네네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의 체계를 이게 관계법이냐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법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선언적인 법으로 알고 있어요. 의무화를 시켜서요. 의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2030년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 중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만들면 0.8유로의 부가금을 매깁니다. 돈을 더 뭔가 돈을 아예 1kg당 0.8유로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유무하더라도 이후에는 법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프랑스에 적용하고 영국에 영국은 아니고 네네네. 뭐 독일에 적용하고 이제 이해 가입이 안 돼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아니고 네. 각 나라마다 법 적용이 또 다시 해야 다른 돼. 차이가 있긴 합니다. 다시 차이를 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법의 단계에 따라서 네. 많이 차이가 있었고, 그거는 근데 제 생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이제 활성화 되려면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네네. 좀 활성화 시켜야지, 아니면 강제로 유무한다든지 그래야지 네. 이제 시장 규모가 좀 많이 커질 수 많이 있다. 커졌고 강제 의무화가 이미 된 국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고를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그 중에 한 국가가 우리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언제 예고? 우리나라 역시도 2030년부터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예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재생 원료 사용의 의무화는 사실 전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 와버려서 네. 이렇게 다들 정책 법도 바뀌고 많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네. 비용을 산정을 했을 때 네. 우리가 그냥 일반 원유에서 납사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하는 그 과정보다는 아직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가나요? 비용적인 측면이 더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제 기억하고 있는 자료가 이 수년 전 자료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 자료라서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톤당 그때 톤당 국제 납사가 국제 납사가가 500에서 600 US 달러를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리사이클링 납사의 가격이 1,000달러 선이었습니다. 아. 납사가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비싸기는 하죠. 리사이클링 납사가. 근데 또 환경을 생각한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은 리사이클 납사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근데 좀 여기다 이렇게 날 이제 수도 시장이 있다. 바뀌고 있는 거죠. 국제 납사가에 네. 우리가 만약에 이거 원유를 사용한 이 납사를 사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을 갖고 부가금을 만지면 더 비싸진다. 원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아.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점점 그 부가금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납사를 써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고 당연히 ESG 경영적인 차원도 네. 있고요.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에코인 에너지, 에코인 에너지 이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지금 열분의 유 공장 그 관련된 기술을 지금 네. 연구하신 개발하고 거고 장비를 제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그럼 저희는 장비 제조로 향후에 매출을 일으키고 네, 맞습니다. 장비도 대관 쪽으로는 장비도 판매하고요. 아까 이제 그 큰 대기업들이 SK라든지 걔네 그 사람들이 네. 공장 건설할 때 건설 그쪽으로는 판매 안 하고 B2G로만. 네, 정부. 정부 상대로는 장비 판매도 하고 그리고 B2B 모델로는 이제 이 열분의 유를 판매하는 모델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뭐 화학 대기업 정유화학 관련된 대기업들도 이 관련한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기업들도 대거 많이 동참을 한다. 제가 최근에 약간 이제 화장품 관심이 네. 되게 많이 생겨서 그 용기도 요즘에는 네네. 리사이클링 용기를 사용한다. 그럼 되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포지셔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적인 경영이 모든 전 국내 대기업에 퍼지게 되면서 단순하게 이런 석유화학이나 정유화학 쪽이 아니더라도 B2C 기업들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사실 저희가 투자를 받기도 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판매한 화장품의 용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거한 화장품 용기를 갖고 다시 열분의 유를 생산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화학적 재활용 과정들을 저희와 함께 하고 있죠. 네. 네. 그건 물리적인 거 아닌가요? 수거한 그 화장품 용기들로 이렇게 열분의 유를 생산하는 화학적 재활용. 열분의 유를 생산하는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또 화장품 용기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폐배터리의 지금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화학적 재활용에 앞으로 더 그 시장이 커지는 트렌드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 전 세계적으로 2040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몇 년 전부터 특히 작년에도 뭐 폐플라스틱 관련주 하면서 네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이 어느 정도 단계의 수준이고 네. 우리가 관련 시장을 바라보려면 어느 단계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는 600조 원 규모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글로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65조 시장이라고 바라봤었는데요. 2025년 기준 75조까지 보고 있고 2050년까지는 600조 원 규모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지배적인 시선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SK나 LG나 롯데케미칼, LG화학이나 뭐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대기업들이 짓고 있는 공장들이 준공이 되고 그 공정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좀 움직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요새 좀 많이들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에코인 에너지뿐만 아니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IPO를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저희 포함해서 많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그 시점을 노려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삐도리푸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열분의 유 추출 후에 부산물은 없는지 그리고 그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아까 그 1톤짜리를 열분해를 하면은 한 60-70%가 기름으로 네, 기름으로 나온다 하면 생산이 됩니다. 나머지 30-4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쓰레기다 보니까 한 10% 정도는 수분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소각되는 부분들이 10% 정도 기체로 되고요. 날아가는? 날아가는 부분 그리고 한 10에서 15% 정도는 가스로 발생이 됩니다. 가스요? 네, 원유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다시 원유로 돌리는 과정에서 그게 또 100% 응축이 되고 완전히 환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름으로 응축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응축되지 않은 것들이 약 10에서 15% 정도가 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에서 15% 정도는 또 말씀하신 부산물, 일명 열분해 후 탄화물이 남게 됩니다. 제가. 근데 탄화물은 어떻게 돼요? 요 탄화물은 지금 약 4,000kcal 정도를 보여주는 석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원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석탄. 열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체 연료로 고체 연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폐기물의 특성상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뭐 일명 뭐 전선도 섞여 있고요. 뭐 온갖 것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폐플라스틱만 딱 들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가전제품 부품도 섞여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순물들을 완벽하게 제거해내면은 물론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립으로 보내는 경우가 현재는 대부분이죠. 그리고 발생되는 가스는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처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랬나요? 하셨는데 네. 재순환이라고 하면은 뭐 유해 가스가 배출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거기 특정 유해가스가 있는 부분 역시도 컨트롤을 하면서 다시 연료로 환원될 수 있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석유 화학 제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LPG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열량을 보여주는 가스고요. 이 가스를 다시 이 열분해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열원으로 원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이 사실 저는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채팅창에 또 궁금한 점이 정부에 뭔가 지원은 없냐? 아직은 없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열분해 시설을 위한 그런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이 저희는 다 지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열분해 유를 우리가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에 같이 투입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하는 것도 정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빠르게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또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오나요? 돈 주고? 아닙니다. 이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장들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선별장에 집화되게 되면 선별장에서는 선별을 쫙 하고 팔 것들 일명 육가품이라고 하는데요. 선별하는 것들을 팔 것들을 팔고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폐비닐류가 대표적입니다. 이 폐비닐류는 폐비닐류를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시장이 우리가 처리비를 받으면서 갖고 올 때도 있었어요. 이 폐기물 처리 시장 자체가 워낙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 처리비를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줄게 하는 시절도 한 1, 2년 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벌써 이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폐 비닐 역시도 이제 그냥 무상으로 제공만 해주면 가져가겠다는 데가 많아진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폐비닐을 제공을 받아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폐비닐을 갖고 열분의 유를 생산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비닐도 중요한데 네. 플라스틱이 아니라 비닐을 가져오는 거네. 그렇죠. 폐비닐이 열분의 주 원료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일 성상으로 재활용이 되게 되면 이제 재활용 업체들한테 판매하게 됩니다. 선별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올 것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판매할 것들 걸러내고 폐 비닐도 걸러내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잔재 폐 플라스틱. 이 잔재 폐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섞인 금속류도 들어가 있고 네. 알미늄도 많이 섞여 있고 안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이 잔재 폐 플라스틱을 처리하려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분리수거가 잘 돼서 네. 그 원료의 풍부함은 계속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대기업 SK나 LG나 롯데나 수입해오나? GS칼텍스도 그렇고 이런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분의 공장들이 돌아가면 사실 금방 부족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폐비닐이랑 폐플라스틱의 수급 문제가 이 재활용의 또 핵심 사안이 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가면 그 폐 비닐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요?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공장이 그 폐플라스틱 소각으로 대표적인 열적 재활용이죠. 예, 그래서 지금 네, 대표적인 열적 뭐 재활용. 언론에서 얼핏 보기에는 네. 플라스틱 폐 플라스틱이 지금 모자라가고 있다. 네, 벌써 그렇죠. 엄청 네, 지금 네. 저 시설들을 네. 지금 석탄에서 폐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과정에 지금 시멘트 공장들이 있었고, 네, 시멘트 공장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열적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려는 추세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되는 시절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페트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장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라벨이 것도 붙어있죠. 라벨도 라벨지가. 비닐인 네. 건가요? 그럼? 라벨지는 비닐입니다. 그럼 대부분 PP로 구성이 되어 그것도 있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원유 요런 기름이 되는 그 폐 플라스틱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되는 건가요? 대표적인 폐비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그 혹시 분리수거하실 때 그 비닐 떼고 버리십니까? 그냥 버리십니까? 그냥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떼고 버리는 분들이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대요. 늘어나고 계시기도 하고 네. 무라벨로 아예 그죠? 아예 페트병이 그냥 나오는 이렇게 경우도 음영으로 이렇게 많고요. 나오기도 네네. 하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많은 시민 의식도 많이 좀 구축되고 있다, 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비닐에서 요거를 빼낸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는 네. 조금 손을 덜으시기 위해서라도 꼴 떼서 한번 버리는 게 어떨까? 부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꼭 칼 한번 딱 대고 이렇게 딱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제 하여튼 사실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좋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선순환 구조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탁 새로운 정말 납사로 만들지 않는 그 시기가 오면은 그나마 지금 오늘도 네. 말도 안 되게 기온이 여름 날씨가 되지 너무 않았습니까? 더워졌죠. 네,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는데 네. 그런 기후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어요. 아무래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붐이 일어나려면은 네. 이제 SK나 이제 LG 같은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공장을 준공하고 네. 이런 유다 좀 네. 이렇게 홍보 좀 하고 해야지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시장이 커지는 느낌이 좀 들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으로 음. 페트병도 만들고 네. 장난감도 만들고 많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는 것이 그게 당연한 시절이 저희도 빨리 오는 걸 이제 만들어야겠죠. 저희도 상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그 아디다스에서 네. 폐플라스틱 바닷가에 버려진 폐플라스틱으로 그 신발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 홈페이지 가면 제가 그게 강렬하게 좀 인식이 되었고 그런 상징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뭐가 있어야지 네. 이게 조금 대중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네.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폐 플라스틱의 활용 이러면은 그거를 다시 그냥 세척해서 뭔가를 다른 쓴다라고 걸로 만든다거나. 네,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원유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납사를 뽑아낸다고 하니 그냥
다시 새 거에서 새 거를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뭔가 좀 약간 남이 쓰던 거다 이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저는 일단은 뭔가 네. 관련된 시장이 좀 더 빨리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딱 붐업도 되고 지원도 훨씬 더 많아지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발을 그렇죠. 뗐나요? 사실 태동하기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초입이다 지금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붐업이 일어나면 네. 완전한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그 첫 시작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LG화학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공장이 지어지는 그 시기가 작년 올해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공장이 이제 지어지고 나서는 조금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을까. 저희도 일조하려고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에코인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주로 담당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저희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산업용 폐플라스틱 열분해 장비로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 설치가 가능한 모듈형 장비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사이트 대규모 플랜트 수천 평이 필요한 이 플랜트 설비로 제조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네. 많은 인구가 한 10만 미만의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손쉽게 유유지를 활용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거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함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만드는 유일한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틈새 시장을 저희는 노려서 전국적으로 많은 장비를 보급하는 원년으로 이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은 생각 안 하시나요? 미국 당연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럽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은 분리수거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뭔가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 이동형이 가능하면 그 땅덩어리 넓은데 돌아다니면서 네.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진출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선진국은 우리나라도 잘 되어 있지만 뭐 독일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많이 완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인도 스리랑카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사실 중국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이 제대로 분리수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땅에 묻던가 아니면 산처럼 쌓던가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당연히 나와서 저희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저희가 바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물론 고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 투자사이기도 한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함께 이 석탄 화력 발전 갖고 조금 요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탄소 중립에 아주 큰 니즈를 갖고 있는 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 네. 이런 공기업들이랑 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폐플라스틱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뉴스에서 전해 듣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에코인 에너지도 그 안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폐플라스틱 관련한 시장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에코인 에너지의 이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